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찜통 같은 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월의 초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많이 후덥지근하시죠. 여기다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일 미사일 위협과 사드 논란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는 엄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반도 시계 언제면 평화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여름이 곧 끝난다는 것, 그리고 가을이 온다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장을 떠난 김현정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첫 순서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포인트, 김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8월의 첫날인데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해결사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결사로 나섰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사가 정말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백악관의 내각을 모두 불러서 연 회의 자리에서의 발언인데요.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낸 모습이죠. 해법을 놓고 뭔가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앞서 그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더는 이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 좀. 그러니까 결국 정치나 미사일은 북한이 마음대로 하지만 경제는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다 세계 강국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결정이, 중국을 압박하는 결정이 나온다는 얘기 같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 압박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적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발언에 비춰보면 그 결정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네, 비전략적 애매모호입니다. 제목만 갖고는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예, 뭐가 애매하죠? 네, 사드 얘기입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임시 배치 개념을 두고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가요. 예. 이후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평가 생략 가능성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아니다, 말이 엇갈리기도 했죠. 지난 대선 기간 사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요. 분명한 입장을 숨겨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데 예. 지금 정부가 비전략적 애매모호함으로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좀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는 있는데 말이죠. 네. 자, 마지막 포인트를 짚어보죠. 네, 투명 인간의 흔적 찾기입니다. 투명 인간의 흔적. 투명 인간 하면 요새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그렇습니다. 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붙인 별칭이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집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을 두고 블랙리스트 상황은 알면서도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냐고 질타한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특히 조사위에 참여한 조영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무죄를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재판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이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또 다른 정황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미도 교수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당은 혁신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 관련 수사는 그 윗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돼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했던 실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마는 단장이었던 이용재 의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등 그 윗선은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였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전화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결국 무혐의 처리로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까지 받으시고 했는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러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치는 점에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는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하시고 용불리라는 애칭도 얻으셨는데 또 갑자기 국민들한테 질책을 따갑게 받고 하다 보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냉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의원들에게 국민들께 많은 지지도 보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이름이 오르내는 자칫만으로서도 또 많은 질타를 주시고 많은 암울함이 있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이 점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특혜 채용된 게 분명하다고 믿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저희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대선 과정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그걸 제기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제 의혹을 제보한 과정에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있었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할 그림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취업 특혜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당사자인 문준용 씨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사과할 용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보의 조작에 관한 것이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전히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이것을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문준용 씨 친구의 녹음 증거 파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이제 증거였는데 가장 큰 폭로건이기도 했는데 부단장 선에서 검증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단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직 확실하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시간을 돌이켜서 말씀드리자면 5월 4일 날 그와 같은 제보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선거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사임한 상태에서 그 더 이상의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닌 그 두 분의 부단장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판단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증거 내용 유추를 본다면은 똑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나름대로 녹음 증거를 갖고 왔는데 이 녹음 증거가 사실인지 당장 확인해보자라고 해도 방법은 특별히 없었고 똑같은 판단을 하셨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이셨는데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때는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에서도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마 무혐의로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권양숙 여사의 구촌 조카 특혜 비리를 폭로하셨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사과하시면서 그 단장직에서 일단 물러나시게 됐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에 관련된 정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다른 추가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예. 그 즉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셨죠. 하지만 예. 공당이었기 때문에 공당에서 이러한 예선 과정이 잘못이지만은 이걸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마당에 추진단장으로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부적으로는 단장직을 내려놓았던 그런 정황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증거가 발표되고 할 때는 지방에 출장 가 계셨던 그런 문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권양숙 여사의 구촌 조카 특혜 비리를 폭로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사과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대답도 좀 애매하셨습니다. 친척이 아니다라고 확답할 사항은 아닌데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친척 관계는 아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분의 예. 정확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고용정보원에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현재도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친척 관계는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그 분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하에 즉시 그 당시에 사과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권양숙 여사와 친척 관계일 수 있다는 건 또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된 과정에 있었던 증거로서는 그런 발표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고 현재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유의미한 친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 권 여사께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찾아가시지 않았나요? 예,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과를 한 단체는 받기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가 5월 초니까 지금 이제 한 석 달 지났는데 이제는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찾아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듯이 국민은 또 아직도 국민의당 윗선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를 다 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또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남아있다면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쨌거나 이 사건에 가장 가까운 당사자로서 이렇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의 조사의 과정에서도 부분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어디에 있었던 최종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타나 있게 봅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된다면은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이 또 하나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은 증거 조작 확인 후에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발표하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저 이유미 씨 혼자서 다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발표했던 진상조사 내용과 검찰의 최종 결과 발표하고는 특별한 차이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두 분의 김윤원, 김성호 두 분의 부단장들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 그걸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르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건 또 공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발표한 사실관계와 검찰의 발표가 동일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법적 책임은 뭐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만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아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재등판해서 다시 당을 젊게 새 정치를 향해서 이끌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인 진퇴 문제를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또 별도로 지금에 있어서 전당주에 재등판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일 것입니다.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설과 속도와 이와 별도로 국민들이 원하는지 국민들의 바라는 눈이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다시 이끄는 어떤 자리로 올라오는 게 맞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찬반을 묻는다면 이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건지 내심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내심으로 결정을 하고는 있으나, 예.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상태가 주춤돼서 죄송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네, 이어서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행간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야당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 사태까지 가고 있는데 이 한가롭게 평화 타령할 거냐, 지금이 대화할 때냐, 야당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난타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베를린 선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야당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베를린 선언 그거 갖고 지금 되겠냐? 예.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논조와 비슷합니다. 이 북한이 ICBM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은 한반도 정세와 변화를 이야기했고 이 대북 전략 역시 고도화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서 신속한 사드 배치 완료를 주장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이 평화 대화보다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제재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정태혁 원내대변인은 화성 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대북 제재를 실행할 결단력이다. 이러면서 베를린 구상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파상 공세가 대단한데요. 예.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사면 초과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라는 상대가 참 다루기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거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난감한데, 자, 폐기하라 공세를 받고 있는 베를린 선언, 이 뉴스에는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설 땅이 좁아졌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끝까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한 체제 보장하겠다. 평화적 대화를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발사로 더 이상 이제 베를린 선언의 어떤 주장이 발디딜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입지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야당은 당장 대북 평화협력 기조라든가 베를린 선언을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북한이 만약에 호응을 안 해주면 모르겠지만, 예. 북한에서조차 우리의 대화 요구를 일축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죠. 예. 오히려 미사일로 화답을 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베를린 구상의 설당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인식은 전혀 다른데요. 이 베를린 선언이 한두 달짜리 한철용 구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한비자의 말을 빌려서 베를린 구상을 폐기하라고 하는 건 한철 사는 매미 같은 생각이다. 예, 그렇죠. 베를린 구상은 5년짜리 장기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베를린 구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이다. 여기서 크게 변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양쪽의 인식차, 입장차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2차 미사일 발사로 베를린 선언이 설당이 좁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협받는 베를린 선언. 자, 5년 구상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당장 뭐라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지만, 자, 이 논란에는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코리아 패싱 구도는 계속될 것이다입니다. 예. 코리아 패싱, 우리 과거에는 통미봉남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걸 빗대서 한 말인데요. 북은 예나 지금이나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나 관영 매체를 통한 여론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차로 발사한 그 날짜가 7월 4일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지 않습니까? 2차 발사일은 북한의 전승기념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전협정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자신과 휴전협정을 맺은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조선중앙통신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 탄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너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무서운 무기가 있다. 네. 우리랑 대화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나와라. 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풀어보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북의 관심은 오직 미국이다. 미국과의 담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리아 패싱, 통미봉남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행간은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결국 대화로 해결될 것이다입니다. 결국은 대화로.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북과 대화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 중국 책임론만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우리는 쌍중단이다. 그렇죠. 북한도 도발을 멈춰야 하지만 미국도 대화에 나서라. 이러면서 미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으르렁거리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세계 2대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서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각에서 나오는 말처럼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해서 김정은 살해나 암살을 시도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이 문 걸어 잠그면 아이는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뒷문은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세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끝까지 대화의 문은 잠그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좀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잠궈야 무서워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문은 살짝 열어두자는 베를린 선언. 더 이상은 문을 열어놔 봐야 도둑놈이나 들어온다는 야당. 과연 베를린 선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선택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화라는 거에 저도 약간은 동의가 됩니다. 결국은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손해보지 않고 약 넷이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면 만나서 그렇죠.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2248님 검찰 결과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죽지 말고 제3당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격려해 주셨고 정민호님께서는 당 윗선에서 그렇게까지 몰랐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무능이고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비판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해 주시고 또 간간히 격려도 있군요. 김현정의 뉴스 1부 여기서 접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무죄 석방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체부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연극평론가 김미도 교수를 잠시 후에 연결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두 번째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카카오뱅크가 영업시작 닷새 만에 100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K뱅크 캐뱅에 이어서 이제는 카카오뱅크 카뱅의 돌풍. 이유가 뭔지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레인보우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은염 치료 후에도 이가탄, 치주염 치료 후에도 이가탄, 복합성분 이가탄, 치주 치료 후 복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가탄, 튼튼한 잇몸, 건강한 치아,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항공권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예약하러 갔다가 대기번호 받고 오셨어요? 마감되지 않은 가장 저렴한 좌석을 찾아드리는 마법 같은 모두투어 항공 부킹 엔진. 이젠 항공권도 모두투어입니다.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이 되다. 먼지 없이 깨끗해. 집진기는 듀크린. 냄새 없이 깨끗해. 집진기는 듀크린. 제조 공정의 불량, 작업자의 건강 위협,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특허 제작된 듀크린 집진기가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창에 듀크린. 나 배우 조정석. 이야, 나도 새로운데? 야, 나도 새로워. 진짜 새로운 영어회화? 야나두. 이래서 인기구나. 왕초보도 쉽게 말하는 새로운 영어 야나두. 야, 나도야. 너도? 너도 나도 야나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블랙리스트 재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무죄 석방된 가운데 문화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와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얼마나 더 무엇을 파헤쳐야 될 것인가, 연극평론가 김미도 교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김 교수님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계신 분이시죠? 아, 네, 저도 들어가 있죠. 네. 뭘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직접 피해를 당한 거는 별로 없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일종의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2015년 4월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산실이라는 심의에 들어갔다가 예. 최초로 박근영 연출의 작품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상한 검열이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최초 인지했고요. 예. 예. 근데 심사가 저희가 이제 배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종결했는데 한 2달 동안이나 이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가 제가 날짜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는데 2015년 6월 18일에 예. 심사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예. 다시 한번 박근영을 배제하라고 요구를 해요, 직원들이. 예. 그때 직원들과의 대화 중에서 리스트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제가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또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2015년 이제 9월에 한 석 달 후에 열린 국정감사에 제가 이제 도종환 의원실에 녹취 증거와 함께 제보를 하게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계속 도종환 의원실에서 계속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좀 뒤지고 하다가 1년 후죠. 2016년 9월에 다시 국정감사에서 이제 도종환 의원이 그 블랙리스트 얘기가 오고 간 구체적인 그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하게 되고 그걸 언론에 발표하고 곧이어서 이제 바로 그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그렇죠. 되죠. 결국 그래서 김조 교수님이 블랙리스트 이 사태에 불을 당기셨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선생의 연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제를 연극으로 삼았던 개구리라는 연극이 있었고 그걸 연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추악상을 얘기했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연극을 이제 연출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연출가일 수는 있는데 그분을 이제 배제해라 상 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계속 이제 배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청와대에서. 그렇군요. 자, 감사원 조사, 특검 조사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진상 규명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특검 조사도 그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의 기획자들, 제가 기획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청와대 문체부죠. 특히 청와대 김기춘, 김종덕 문체부의 김종덕, 조윤선, 그다음에 이제 김소영, 정관주, 신동철 비서관 등 이렇게 어떤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들만을 기소해서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만 좀 주력해 왔거든요. 사실 이제 그 아래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현장 연극계 예술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권영빈 전 이사장, 그다음에 박명진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직원들이 굉장히 실행 과정에서 크게 작게 이렇게 가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특검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때도 문체부의 그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피해자인 것처럼 하더니 이번에도 다 피해자로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김기춘, 조윤선 등 재판에 그 문체부나 문예위 직원들이 이제 가서 진술을 했는데 증인으로서 근데 이것이 가해자로서가 아닌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입장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재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도 나왔는데 특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감사 결과가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해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작성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을 텐데 그 몇 사람 맨 위에 사람들만 빼고는 다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언급이 있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윤선 그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부터 이미 그 정무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장관으로 와가지고는 그걸 분명히 실행하고 작동하고 하는 것에 적극 가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이제 보수 우파 단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항소심을 앞두고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얽혀 있는 커다란 사건인데 리스트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라 그랬어 정도에서 끝나버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나 국정원도 더 철저히
네네. 예. 그래서 국정원을 이제 조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조사위를 꾸리면서 가장 관건이 된 문제였는데 지금 국정원 자체도 이제 적폐청산을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고 해서 서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 그 부분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화인들의 분노가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담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얘기들 나누십니까? 네, 저희 지금 이 싸움을 한 3년쯤 끌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한테 정말 많은 어떤 지지와 격려와 힘을 얻었어요. 특히 저희 연극계만 보더라도 특히 작년 2016년도에 그때는 이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투쟁의 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다른 국정 현안 이슈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작년 5월부터 21개 극단이 검열각하 권리장전 2016 권리장전 검열각하라는 특별 기획 공연을 마련해서 무려 21개 극단이 젊은 연극인들이 참여해서 5개월 동안 뜨거운 여름 동안 공연 릴레이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희 안에서 이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슈화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정말 눈물겹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또 검열백서위원회라는 민간 조직을 꾸려서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나름대로 또 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법부나 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학의 당사자들의 눈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규명하는 것에 더 훨씬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특히 제가 특검이나 이제 감사원 보고서를 이렇게 좀 대충 분석을 해봤는데요. 특검에서 재판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의 시선이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보실 때 저희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배제되었고 어떤 이유겠다. 이런 또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됐겠다라는 거를 단번에 좀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 조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관들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다.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알고 당사자가 보면은 뻔한 얘기인데 이제 관 쪽에서 또는 사법부 쪽에서 보면 증거 없는 얘기고 이거는 이렇게 제일 통탄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도 사실은 신변의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폭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박근영 연출을 문예위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제 박근영 연출 작품을 포함한 원래 8개 작품이 선정이 돼 있었는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도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공연 포기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이거 마치 가족들을 위협하는 거랑 똑같네요. 당신이 안 하면 가족들도 위험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그 사업 자체가 창덕산실이라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문제는 이제 박근영도 위협을 하고 저희 심사위원들한테도 협박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영 선생이 그거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걸 위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하죠, 직원이. 그런데 그 윗선이라는 게 정확히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를 하니까 심지어 박근영 선생이 어떻게 말만 믿고 그냥 왔느냐, 포기 각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시 박근영 선생을 찾아가서 포기 각서까지 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고 이제 할 수 없이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서 포기 각서를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은 이거는 방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여튼 이 과정에서 가장 분노했던, 그리고 사실 저희 연극계 내에서도 가장 통탄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 협박도 있었는데 이걸 또 나중에 가면 변명하겠죠. 다른 분들도 피해가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라고 걱정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시고 증거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랙리스트 민간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김미도 교수였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한국에는 코스닥,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찾아오는 코너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입니다. 애널리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도 휴가 갔고요. 네. 김앵커도 휴가 갔고 네. 서러움은 왜 우리들의 몫일까요? 허 소장님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늘 휴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구를 또 관리해야 되는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시게 됩니까? 원래 사실 지역 구민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면 저도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근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무슨 그 유치원 하나가 폐원 위기에 처해가지고 저는 이 휴식 기간 동안에 그 262명 학생들, 원생들 지키기 위해 가지고 헌법 수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선 때도 보셨지만 유치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어린이집 이런 거. 예. 잘 하십시오. 예. 자,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허 소장님은 상한가로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통상교수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예, 전에 통상교수본부장을 했죠. 예. 이분에 대한 뭐 오해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최적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 수뇌부를 뽑았습니다. 오, 국민의당 수뇌부가 상한가. 예. 값어치가 뛰었다. 예. 자, 그러면 허성무 소장께 먼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상한가를 뽑은 이유부터 들어보죠. 예,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아마 현장에서 그 굉장한 통상 압력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수가 필요하다.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방어다. 예, 결국 공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FTA를 처음 체결할 때의 주역, 그 김현종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 개정 협상도 한번 주도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분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원래 노르웨이 대사 출신인데 자기는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군 복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의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애국심이 강한 분이고 실제 당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그 상무부 대표들이 뭐 끊임없이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배수진 치고 그 FTA 결렬까지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나감으로써 미국 대표들이 수정안을 내서 우리 쪽에 아주 유리한 그런 결과도 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 있으면서 그 협상을 하러오는 상무부의 그 대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략에 아주 능하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에도 매우 강한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FTA를 그렇죠. 하면 크게 이제 위기가 올 거라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대했던 분들의 걱정은 또 그때로서는 당연한 거였죠. 저는 뭐 기자로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포커페이스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뭐 이런 제스처가 전혀 없고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는 내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됐을 때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협상 아니냐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효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발효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죠? 의회 의결되고 발효됐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현종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애국적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전투를 해줄 장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 상한가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FTA 소고기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지목해가지고 매국노로 찍었던 사람들이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뭐 정운천 장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사적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총선 앞두고 이제 민주당 쪽에 참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이번 정부의 통상교섭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는 것이 뭐 당연히 이분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아까 표현하셨던 애국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맞다고 보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그때 이분 매국노로 했던 분들이랑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FTA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제 개정하려고 할 때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패 역할로는 김현종 본부장이 아마 문재인 정부 내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당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들어오고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구관이 뭐 명관이라는 거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잘 할까요? 네, 뭐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으면서 다시 더 양보된 방법으로 이렇게 체결되는 과정도 이분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협상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주 잘 전투를 치러줄 우리의 장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뭐 문제 제기는 뭐 부분적으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의식해서 더 잘 싸워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보통 선거 전에 있던 어떤 좌회전 공약들이 나중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형태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임시 배치하신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언한 분이 이제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드가 있으면은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언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에서 하던 얘기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완전 배치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겪으셨던 결국 좌회전 깜빡이 후에 우회전 논란을 다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한 지점이 많을 겁니다. 네. 정치와 외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유연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는 것 분야인데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옛날하고 달라 왜 말이 바뀌었어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그러니까 있죠. 저는 둘 다 선택을 잘했다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도는 잘했다 봐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층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 따라서 그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 이유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선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임무인데. 근데 김현종 본부장은 WTO 지금 상수기구 위원 아닙니까?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 우리도 여기에 많은 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만큼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위원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오히려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자리고 오히려 우리의 통상교섭 본부장이 되면은 그런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은 제가 볼 때 그냥 걱정을 위한 걱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진짜 국익하고 진짜 그냥 세계기구를 위한 봉사랑 이렇게 엇갈린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건 논란거리가 야당이 제기한다고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전력이 있긴 있는데 아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준석 위원장이 꼽은 상한가 국민의당 수뇌부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은 이게 국민의당이 추락을 해도 진짜 엄청 추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정의당 뒤에 있는 꼴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수사 결과가 근데 사실상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지목됐던 아까 인터뷰하셨지만 이용주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또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 등에 대한 어떤 윗선 개입론 자체는 이제 검찰에서 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지고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는 상승세의 의미군요. 상한가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당 수뇌부들이 연루되지 않았다와 국민의당이 면죄부를 받고 이제는 모든 의혹과 의심에서 벗어났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당 수뇌부의 인사들은 여기에서 뭐 법적인 책임 벗었지만은 결국 정치적 책임은 어느 정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수권 정당이라 내세웠던 정당이 사실 정당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뭐 어제 나온 말로는 이제 앞으로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뭐 선거가 당면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국민한테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 자체가 그래도 침체기 있는 건 맞는데 전당대회가 8월 2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말의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누가 출마할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는 대주주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 맡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맡으실 거라 봅니다. 맡으셔야 된다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아마 당이 해체 위기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대주주와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 소장님. 그게 바로 이제 권력 의지죠.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권력 의지 분명하죠. 지난번 대선에 지자마자 나는 다시 도전하겠다 해서 전국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주춤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는 지금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깔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행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뭐 비판도 많겠지만 가시밭길을 뚫고 가야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당권과 대권을 다시 또 두 개를 다 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권을 반드시 그렇죠? 쥐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주 선두주자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질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국민의당은 뭐 저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한 이제 발전기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자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딴 사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봤자 또 나올 사람이 마땅치는 않네요. 뭐 그 얼굴이 그 얼굴. 하다못해 자유한국당도 지금 대표를 지금 못 뽑아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자숙길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본인이 직접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홍준표 대표가 있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그 대통령도 그때 당권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가야 된다, 도전하서는 안 된다, 이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도전하는 쪽으로 간 거는 뭔가 하면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해치지 않으면 대권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의 길은 필수 코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하한가를 가보죠. 허성무 소장께서는 누굴 고르셨어요? 저는 그 조윤선, 박성엽 부부를 골랐는데요. 예. 아마 청취자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받고 위증죄만 유죄를 받아서 엄청 지금 이렇게 고무되어 있는 분들을 왜 하한가로 했느냐. 저는 뭐 이들 부부가 어쨌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의 치식이 이 국정농단 상황에서 국가를 좀 더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자신들이 법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법꾸라지 내지는 뭐 법 기름장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설사 지금 판결에서는 매우 자기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뭐 재판부에 감사한다.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엘리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들 이익만 지킨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심지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그때 뭐 청문회 과정 이런 데 보면은 남편으로부터의 지시를 카톡으로 받아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편의 아바타가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거든요. 예. 일국의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항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정한 항소냐? 이번 판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왜 항소를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항소가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씁쓸한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로 보는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윤선, 박성엽 부부가 저쪽으로 올라갔으면 하긴 이쪽에서는 특검이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 이슈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뭐 지난 조사 과정에서 뭐 열심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판결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핵심 어쨌든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조윤선 장관의 혐의 입증에 있어가지고 이거 사실 특검이 공소유지하면서 재판 치른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재판에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네. 국민을 대리해서 특검이 이제 형사 소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정유라 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재용 그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그렇고 뭐 조사 다 잘해놨으니까 우리가 내기만 하면 이제 구속이 될 거다. 영장 발부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도 한두 번 안 되고 뭐 정유라 씨도 구속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많이 진행됐던 것들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특검의 성과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이제 또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블랙리스트 파문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초전이거든요.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은 뇌물죄에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게 생기고 이 갸우뚱하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반대로 이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우리 예전에 잘 봤지만은 탄핵 마지막 가가지고는 탄핵이 될까 말까로 국론이 분열되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도 꽤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한 2달 정도 앞에 남은 상황 속에서 이런 특검의 증거 불충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되면은 또다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 혼란은 그런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특검이 한가라는 차원뿐만 아니고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요즘 수준이 많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 상식으로 보면은 정무수석으로 갔는데 비서관들이 업무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매주 보고를 하게 되고 수시로 하게 되는데 과연 업무 보고를 안 했느냐. 나는 관심이 없어서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어도 밑에서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 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특검에서는 법원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가면은요. 처음 취임하면은 모든 국실에서 현황과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매주 또 간부에서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가 전혀 없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입증 부분은 특검의 뭐 책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공직사회나 조직사회에서 뭐 일반 사기업이라도 근무해본 분이라면은 이런 식의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하다못해 실국장이랑 김기춘 실장이나 모든 다른 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선 장관 처벌 못했다는 거는 증거 입증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식의 범위 내에서 법관들도 판단할 텐데 거기서 최소한의 이제 입증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을 못한 건데. 그건 결과적인 분석이고요. 네. 결국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현선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들만 채택해줬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법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서. 그래서 떠오르는 게 둘 다 김앤장 출신이었고 김앤장 소속이었고 역시 부부가 김앤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김앤장이 승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시중에서는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결국은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유죄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이 가가지고 재판 받을 때 아니면 판사 출신이가 재판 받을 때 이런 건데 네.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그런 경력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앤장 소속이라는 것이 과연 형사 재판에서 유리함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네. 자, 특검하고 조윤선 전 장관 부부가 상고심에서 또 붙는다면, 뭐, 붙게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뭔가 보완해서 제대로 갈까요?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뭐, 특검이 이제 더 이상 수사 활동을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가능한 증거를 다 댔을 텐데,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2심도 지금보다 뭐, 다른 판단이 나올지는 좀 약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이제 위증 부분을 놓고도 이제 조윤선 장관이 또 상고한 이유는 위증도 자기 자신은 무죄를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놓고 법리가 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만약 거기도 못 지켜낸다 그러면은 그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뉴스의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민의당이 올라왔고 하한가 보드에는 조윤선 박성엽 부부가 올라왔고 특검이 올라왔습니다. 참 이제
이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시작인데 예, 전초전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인데 뉴스거리가 많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뉴스닥에 쓸 것도 많고 참 그래도 빨리 이 혼란들이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찜통더위네요. 현장 작업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고생했네 김대리. 마실 물이랑 그늘막도 준비했나? 당연하죠. 물은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그늘막은 바람이 솔솔 잘 통하고 일하는 분들 모두 한 번에 앉아서 쉴 만큼 넓고요. 그래, 오늘은 폭염특보가 있으니 1시간 주기로 15분씩 꼭 쉬어야 해. 제일 더운 오후 2시엔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시간을 잡아뒀습니다. 오, 나도 꼭 참석해야겠구만. 여름철 건강관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돼. 물, 그늘, 휴식. 우리가 다 준비해놓은 것들 아닌가? 조심조심 코리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는 냉면집이고요. 하나는 대학 입시 설명회장이랍니다.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뜨겁고 그렇네요. 예, 대학 입시가 복잡하고 수시 비중이 늘면서 지난 주말 수시 박람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뜨거운 수시 박람회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수시 모집 요강 받아가세요. 입시 배치도 가지고 가세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수시도 얼마 안 남아서 정보 알아보러 왔어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설레요. 얼른 대학교 가고 싶다. 막내딸 한번 수시 넣어보려고. 힘들어요. 수원에서 왔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애를 위해서 마지막이니까 또 해봐야죠. 보통 그러면 학생부는 몇 등급 정도 돼요? 학생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그런 열의나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긴 하고. 감사합니다. 상담을 이제 3번째 받고 있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좀 자신감은 생기지만 방심하지 않고 2중 3중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너무 할 게 많아요. 내신도 잡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적인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러면은 고만고만한 스펙인데 이런 거 좋죠. 그냥 접수 봐서 눈치 보기. 저희 때는 오히려 대학 가기가 더 쉬웠다고 봐요. 요즘 애들 참 불쌍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상담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긴 어려운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절실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안녕하세요. 상민대학교입니다. 상담 방법 받고 가세요. 네, 상담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창구 바뀔 때마다 교육도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자사고 없앤다 얘기 나오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다 모여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뭐하도 복잡해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다 상담을 받아야 하잖아요. 간편하고 잘 구분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3년간 열심히 해왔고 목표했던 데 가가지고 좋은 인재로 자라고 싶다는 욕망이 확실히 있죠. 친구들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고생하는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의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자, 음향 뉴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행간을 들으시고 8487님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는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할 길은 서로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주셨고 김우석, 김옥화, 박명환 님도 역시 당연히 대화가 우선이죠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미도 교수 인터뷰 들으시고 아무튼 송강성님은 황 판사의 조윤선 판결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딱 못을 박아주셨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응원하는 문자들도 왔네요. 이미애님, 양래인님 등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문학의 인사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지원님은 국가가 예술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을 찍어 누르고 배제를 하려고 했다는 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동안요, 경찰이 시민을 보호한 게 아니라 경찰이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데만 더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함께 희망을 해봅니다.
음향 뉴스 들으시고 손지원님은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대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 직업훈련소가 되어서 너무 씁쓸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카카오뱅크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지난주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닷새 만에 신규 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상당히 긴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시중은행과 어떤 차별점에서 사람들이 몰리는지 또 무엇을 조심할 건 없는 건지 홍익대 경영학부의 홍기훈 교수를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열풍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진짜 열풍이라고 부를만 합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요. 예. 대부분이 계좌를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27일 날 가입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당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출범 12시간 만에 이제 시중은행 연간 비대면 계좌 개설인 15만 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하루만은 30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첫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출범이 100일이 넘은 현재도 40만 명 정도 이용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홍보 전략도 좋았고 주변의 기대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실은 이것저것 가서 창구에 있는 직원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좌 개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간편한 절차인 것 같아요. 해보셨는지 혹시? 네. 이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해서 이제 31일에 가입을 해봤는데요. 가입하는데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어플부터 깔아야 되나요? 네. 어플을 깔고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예. 시중은행하고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차이점입니까? 이게 물리적인 은행 지점이 없다 뿐이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 상품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류가 많지 않아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자유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용이 편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에 비해서 이렇게 폭발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군요. 간편하다.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가 일반 이제 예금 금리에 비해서 0.2%에서 0.3%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금리인데 해외 송금 수수료도 낮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네, 거래 수수료도 그렇고 해외 송금 수수료도 그렇고 굉장히 쌉니다. 거래 수수료는 연말까지 없고요. 해외 송금 수수료가 이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ATM 인프라를 이용하고 점포를 없애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수수료가 없다는 건 영속적인 건 아니고요. 한시적이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라는 건 이제 개점 서비스 차원에서 연말까지만 수수료 없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예금이나 적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뜻이고? 네, 예금 이율은 높고 대출 금리는 싸고요. 싸고. 예.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도대체 우리한테 공인인증서에 OTP를 요구하고 낮은 이율과 또 자기네가 받을 때는 높은 이율 이거를 계속 강요했던 은행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카카오뱅크는 하는데 왜 나머지 은행은 하지 않느냐 하고 무조건 비판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기존 은행들은 점포 유지비하고 높은 인건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거지 영속적일 수는 없는데요. 이 수수료라는 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네. 가격이 낮아지면 질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수료가 낮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적정한 수수료는 기존 은행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대출 신청은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대출 승인은 굉장히 쉽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근데 신용등급이 8등급인데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8등급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한도도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용이 매우 저렴한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신용 대출의 가격을 정확하게는 너무 싸게 책정을 해서 과잉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기존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기존의 은행들은 그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보시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렇게 되면 기존 제도권 은행들을 확실하게 위협하면서 잠식해 나갈 것 같습니까? 충분히 위협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낮은 수수료, 낮은 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를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면 그리고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은행들이 쫓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고령층들은 아직 스마트폰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고령층들도 좀만 배우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걷다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쓰기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은행의 어떤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걱정들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안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핸드폰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밀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간편 결제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비밀번호만 가지고 쓸 때는 매우 편리한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로 해킹당하면 송금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 관리를 매우 잘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너무 좀 많이 나가 있어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무리한 대출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이 대출 과정이 쉬워진다고 해서 상환이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열풍에 대해서 홍익대 경영학부의 홍기훈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